지금 한국 경제 정의가 없습니다. 지난 15년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4.4%였습니다. 근데 임금 인상률은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3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이 74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벌의 재산에는 월급쟁이와 영세 자영업자들의 땀과 눈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평등이 문제입니다. 불평등을 줄여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20년까지 국민 월급 300만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첫째, 임금은 올리고 비정규직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려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1만 원으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정착시켜서 공공부문과 대기업부터 비정규직을 절반 이하로 줄여나가겠습니다. 대기업과 하청기업의 초과이익 공유제를 시행할 것입니다. 성장 과실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 여력이 있어야 비정규직도 정규직화될 수 있습니다. 영세상인과 프랜차이즈 가맹주를 위한 종합대책도 수립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5시 퇴근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OECD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입니다. 5시 퇴근법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과 산업재해를 줄이면서 오히려 우리 경제를 더 활발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경기 침체를 살리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제 성장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경제 성장에도 얼굴이 중요합니다. 어떤 얼굴인가.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경제가 성장하는데 평범한 시민들의 지갑을 채워주지 못하고 평범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경제 성장이나 경기 침체 극복이면 그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뭐 5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활용을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정의당 말씀을 듣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근데 정의당은 이제 앞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1% 올라가면 경제 성장률 0.68% 정도 증가할 수 있다는 소득주도 성장론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오히려 새누리당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새누리당 아까 적극적 통화 정책하고 최근에 양적 완화 말씀하시는데요. 그 양적 완화가 지금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굉장히 의문이 있어요. 새누리당이 내는 한국형 양적 완화는 사실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의 채권을 매입한다는 건데 저는 이거는 지금 검토할 수단이냐, 미국이 양적 완화 썼다고 해서 한국에서도 통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은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제로금리에서 더 이상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없어서 했던 건데 지금 한국이 지금 금리 추가 인하 여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식으로 돈을 찍어가지고 오히려 무리한 정책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실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통해 가지고 약 100조 원의 정부 정책 사업에 대해서 2013년에 밀어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정부의 정책금융의 실패를 한국은행 발권력을 통해서 메꾸겠다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 돈들이 재벌 대기업에만 흘러가고 시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위험한 정책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새누리당이 지금 내놓고 있는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저는 해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양적 완화에 아까 뭐 항암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부작용이라는 것이 공평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서민과 중소기업에게만 부작용이 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돈이 부족한 것이 어디입니까? 가게고 중소기업이에요. 비정규직 860만이고 월급이 200만 원도 안 되는 저임금 노동자가 1,1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1년에 70만 명씩 폐업하고 있어요. 지금 돈이 필요한 건 여기인데 오히려 지금 돈은 재벌 대기업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재벌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이 740조 원입니다. 이거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몇 년 새 200조 원대에서 740조 원대로 굉장히 증가했죠. 그러니까 지금 양적 완화를 했을 때 그 돈이 어디로만 흘러가겠냐. 현재 구조에서는 불평등한 이 구조를 경제민주화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오히려 재벌 대기업에만 흘러갈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 우려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정부의 경제 실패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가계부채의 급등입니다.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최경환 부총리 들어왔을 때 2012년 말에 964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난해 말에 1200조, 3년 만에 250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계 대출을 너무 장려하면서 오히려 가계는 빚만 지고 근데 다시 이제 한국은행 발권력으로 다시 전체 경제에 빚을 지게 하겠다. 사실 그것도 빚이지 않나요? 한국은행 발권력을 하는 것도 이건 산업은행 채권을 사는 것도 빚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국가 경제를 빚더미에 계속 올려놓으면서 이렇게 위태롭게 운영하는 것이 과연 집권 여당의 그 책임 있는 자세냐 이걸 꼭 짚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처럼 뭐 초저금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럽 같은 방식으로 한다고 새누리당에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히는 미국은 제로금리까지 갔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사실 미국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장기 국채를 사는 방식으로 했는데도 실패한 거 아닙니까? 올해 2월에 있었던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사실상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대한 실패를 이미 다 공언한 거고요. 그게 유럽과 일본은 양적 완화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실패한 정책을 오히려 들고 들어오면서 경기를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은 재벌 대기업에게 지금 그들의 어떤 부족한 그 어려운 점을 민원을 해결해주는 그런 식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그런 문제를 지적 꼭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거는 재벌 대기업에게 과도하게 집된 이 경제 체제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이거 25% 과세 제도가 폐지된 게 아마 2002년일 겁니다. 그 폐지된 이후로 기업의 이미 사내유보금이 너무 폭증한 상황이죠. 근데 이거는 재벌들이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고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고용은 오히려 비정규직 또는 외주화라는 방식으로 밖에 간접 고용 비정규직으로 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정부가 규제를 하지 않으면 재벌 대기업의 이 폭주하는 이런 식의 막가파식 경제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경제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건 격차를 줄이고 이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오히려 서민 가게에 지갑을 채워주는 임금과 소득을 올리는 정책으로 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민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좀 미진하게 넘어간 게 아마 가계부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관련해서 새누리당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에 IMF가 이제 고금리 정책 권고를 했었죠. 어쨌든 이자 제한법이 그때 폐지됐습니다. 그 이후로 국내 사금융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서민들이 살인적인 고금리로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고통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은 지금 최고금리를 15에서 20%로 규제하고 있고요. 미국도 뉴욕주 같은 경우는 연 16%, 캘리포니아주가 아마 연 10% 정도로 규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한국의 대부업 금리가 얼마입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법정 이자율 연 27.9%입니다. 아니 고금리 폐해가 극에 달하면서 이제 금리를 제한하는 법이 제정되는데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나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 964조는 가계부채가 1200조 늘어났는데 가계부채를 대통령 줄인다고 원래 하셨거든요. 근데 증가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가계부채 줄이는 공약이 지켜졌다고 보시는지 서민들의 고금리에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대출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셨는데 그 부동산 대출을 급증하게 만든 게 지금 최경환 전 부총리 새누리당에 지금 후보로 출마하고 계시죠. 지금 아닙니까? 지금 새누리당 집권여당과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그걸 증가시켰죠. 대출 규제 완화 본격적으로 아마 2014년부터 했을 텐데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상반기까지 다중채무자가 15만 명 증가했어요. 다중채무자 총 채무 금액 지금 338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대출 부추기고 빚내서 예를 들면 집 사라. 예를 들면 전세는 고가를 치닫고 있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했다가 다시 거꾸로 이제 와서 부동산 대출이 문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 또 서민들 입장에서는 대부업의 이자 제한하는 건 필요한데 말씀하신 30% 금리 그거는 연말에 테러 방지법 하시면서 테러 방지법 때문에 그거 막느라고 다른 법안이 중단되면서 그렇게 됐던 거 아닌가요? 저는 조금 그거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 말씀 들었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공약을 좀 몇 개를 쭉 봤어요. 좋은 공약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좀 동의하지 않는 너무 지나친 선심성 개발 공약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경제 심판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이제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했다가 약간 홍역을 치르셨잖아요. 그래서 정책 공약 얼마 책임 있게 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이 아마 5조 8천억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구직급여 확대 7조 아마 한 8천억 들어갈 것 같아요. 한 매년 30조 원 정도 추가로 들어갈 건데 재원 조달 방법으로 지출 절감이나 이런 것만 하고 있어요. 특히 SOC 지출 절감까지 얘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SOC 지출 절감 7조 4천억 절감해서 하겠다 그중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다른 동시에 지역개발 공약 보면 인천 강릉, 목포 부산, 부산 강릉 고속철도, 서울 제주 해저 있는 고속철도 공약 개당 10수조 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SOC 사업들이.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수십조의 SOC 사업을 공약으로 내시면서 어떻게 SOC 사업에서 7조 4천억을 절감한다는 건지 좀 모순 아니냐. 예,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 경제 위기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부에 심할 대로 심해진 불평등입니다. 격차와 불평등이 너무 심화됐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돌고 해도 그것은 위로만 가고 아래에 서민들한테 가지 않는 이 불평등과 격차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암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경제 실패입니다. 이렇게 불평등이 있을 땐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또는 한 시장 경제를 제대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고 집권 여당인데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문제, 불평등과 현재 집권 여당 이 두 가지가 지금 한국 경제를 발목 잡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새누리당 공약 중에 가장 잘못되어 있는 건 저는 노동 관련된 정책들입니다. 일자리의 질을 낮추고 노동권을 형해화시키고 노동조합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쉬운해고법, 파견법, 기간제 연장법 이런 법들은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법들이거든요. 이거는 허황된 것이 아니라 아주 나쁜 공약들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막는 게 민생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야당이 이걸 막아야 민생이 살아난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저도 이제 정의당의 좋은 일자리 정책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이야기들에서 조금 저는 우리 시민들을 오히려 희망 고문, 그러니까 너무 부풀게 하고 갑자기 실망하게 하는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알파고 얘기 자꾸 하시는데요. 알파고가 뜨니까 정부가 뭐 AI 산업 육성한다고 난리고 뭐 여기저기 정당들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과거를 돌아봅시다. 노무현 정부 10개, 이명박 정부 17개, 박근혜 정부 19개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역대 정권마다 그 소위 말하는 무슨 전략산업, 성장산업이라고 지정했던 그 산업들입니다. 근데 결과 어떻습니까? 그걸로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시민들이 잘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요란한 빈수레였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공공 R&D 1조 원 투자할 때 기술료 수입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1조 원 투자해서 132억 원밖에 안 됩니다. 기술료 수입이. 사실 국민의당에서 사실 이거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오히려 정부가 할 일은 이렇게 허황되게 무슨 산업이 뜬다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연구 시스템을 만들고 창의적인 연구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입시교육, 암기교육을 창의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정권 들어와서 진행되는 교육은 훨씬 주입식 교육, 암기교육 심지어 교과서도 하나의 교과서로만 역사 교과서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거부터 그런 인프라부터 바꾸고 나서 무슨 성장산업을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산업 말씀하시는데 저는 관광산업 지금 뭐 말씀하시는데 뭐 이게 보니까 새누리당이 2020년까지 외국 관광 2,300만 명 달성 시 일자리가 1.9배 늘어나고 200 이게 몇만 명이니까 총 156만 명입니다. 예, 그렇게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실제 2030년 지금 1,20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은 1.9배 늘어나는 거예요, 관광객이. 근데 어떻게 일자리는 무려 3.7배가 늘어난다고 부풀리기를 하십니까? 이거 너무 근거 없이 너무 환상을 심어주시면 안 되는 거죠. 일단 뭐 논쟁이 오가는 와중에 국민의당에서 일자리 질 문제를 제기해 주신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도 아까 이제 관광산업에 관련해서 현대경제연구원 자료를 인용하셨다고 했지만 그거를 근거로 어쨌든 공약을 뒷받침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풀리기식 전망, 낙관적 전망만 가지고 이렇게 공약을 이렇게 선전을 하게 되면 국민들한테 사실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냉정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일자리 질 문제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는 새누리당의 정책이 일자리의 양만에 집중돼 있어요.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에 근거한 일자리 질이 중요한데 아까 파견법 얘기하셨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파견법 같은 게 통과해달라고 하는데 파견법의 일자리의 질을 파견이 가장 낮추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뭐 국민의당에서 칭찬하셨는데요. 파견이야말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안 지켜지는 부분 아닌가요? 지금 소위 말해서 제조업 파견이 거의 만연화되어 있는데 제조업 파견이라는 게 똑같이 왼쪽 바퀴 자동차에서 왼쪽 바퀴 끼는 정규직하고 오른쪽에 사내하청 파견이라는 걸로 들어온 사실상 파견이죠. 불법 파견. 여기하고 임금이 2배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안 지켜지는 가장 큰 영역이 파견인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파견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일자리 질할 때 지금 규제 프리존 이런 거 새누리당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규제 프리존 안에 어떤 내용 들어가 있습니까? 기간제는 4년까지, 지금 2년인데 4년까지 마음대로 쓰게 한다. 예를 들면 그 안에 일자리의 질이나 예를 들면 노동권이 대부분 다 하락되는 이런 걸 그 규제까지 다 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일자리 질에 관련된 건 전혀 없는 거죠. 유연성, 근속기간 5.5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계속 노동유연화 필요하다고 더 유연하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에서 어디까지 더 유연해져야 됩니까? 지금 OECD에서 우리가 근속연수 가장 짧거든요. 아니, 그럼 국민들이 체조 선수입니까? 얼마나 더 유연해? 허리 부러질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유연해질 수 없는 고용 형태를 한국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일자리 질 문제에서 새누리당 굉장히 책임 있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은 지적해야 될 건데, 일자리가 누구라도 뭐 널려 있다. 저임금 일자리라도 일하고 싶어서 널려 있다. 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의 청년 실업 통계에서 가장 특이할 점은 공식적인 청년 실업자 숫자보다 취업 준비생으로 표현되는 비경활 인구죠. 비경제 활동인데 취업 준비생 숫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뭡니까? 지금 9급 공무원 시험 22만 명의 청년이 응시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죠. 왜? 일자리의 질이 낮고 대부분 비정규직 일자리니까 거기에 들어갈 바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오히려 장기간 준비하겠다.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률이 낮지 않습니까? 청년 고용률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예요. 일자리의 질을 높이지 않고 일자리의 질 낮은 일자리라도 만들겠다. 파견법이라도 해서 비정규직이라도 만들겠다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오히려 많은 청년들이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비경제 활동 인구에 남아서 그런 시험 준비만 하고 있을 위험성이 큽니다. 정책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토론에서 여야를 떠나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공약이 있습니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건강보험공단의 그 흑자가 17조 원이거든요. 근데 2014년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까지 우리 아이들 중에 소아암마 5,000명, 뇌혈관 질환 400명, 이렇게 해서 희귀성 질환 앓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이들에 대한 병원비를 국가에서 전액 책임지려면 5천억이면 충분합니다. 건강보험 흑자로 이것을 아예 15세까지 모두 책임지는 이런 제도를 우리가 시급하게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성금이나 TV의 예. 모금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아까 포퓰리즘 새누리당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포퓰리즘이자 가장 허황된 게 바로 뭐냐. 증세 없는 복지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이야기입니다. 그거야말로 가장 허황된 이야기이고 그것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게 이미 국민들 앞에 낱낱이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복지 갈등의 근본적 해법은 뭡니까? 결국은 복지 증세, 책임 증세입니다. 양적 완화로 이거 복지 채울 수 없겠죠. 그거 대기업으로 돌아갈 거니까요. 정의당은 사실 오히려 더 책임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당은 사회복지에만 쓰는, 복지 확대에만 쓰는 사회복지세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걸로 연간 20조 원. 그리고 각종 대기업에 줬던 법인세 감면 이런 효과들을 다시 원상복구해서 공평과세 실현해서 연간 49조 원의 복지 재정을 만들겠습니다. 이걸로 시행하는 겁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 마더센터 얘기하셨는데요. 새누리당 공약집에 보면 마더센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 만들고 어떤 재정으로 할지는 사실 빠져 있어요. 국공립 어린이집 강화하겠다 하지만 그걸 어디에 지금 지역 같은 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예 없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거기는 어떻게 짓겠다, 확대하겠다, 구체적인 게 빠져 있어요. 이런 거야말로 허황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원래는 생애 주기형 복지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4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생애 주기별로 공약을 파기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하겠다고 어르신 기초연금 안 했죠. 아이들 무상보육 안 했죠. 국가 책임제 공약 폐기했죠.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을 지금 다 손 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무상보육 예산 교육청한테 떠넘기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주민복지사업 막은 겁니다. 지금 공평과세와 정의당이 얘기하는 사회복지세 신설 이런 것만 하더라도 복지재정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복지하겠다는 오히려 책임 있는 이야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출산휴가 또는 그 보육휴가에서 저희는 이제 임신 출산휴가도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는 파파쿼터제라고 하고 있어요. 그 아빠들도 의무적으로 할당을 하는 거는 저는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 증세 없는 복지, 그러니까 오히려 복지가 저희가 주장하는, 야당이 주장하는 거, 정의당이 주장하는 게 포퓰리즘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묻고 싶어요. 증세 없는 복지해서 복지국가 만든 나라가 전 세계에 있습니까? 저는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새누리당에서 증세 없는 복지하겠다는 건 복지 안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나라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마더센터 얘기하실 때 저는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마더센터 제가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민간 걸 끌어오겠다.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입니까? 정부가 한다는 게 아니고요. 민영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에 못 들어가가지고 지금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이 줄을 서 있는데 몇만 명씩 수십만 명이 민간에다가 짓겠다, 민영화하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더불어민주당에도 그렇고 아까 이제 새누리당과 공방 과정에서도 그렇고 저는 국민의당에도 말씀드리는 건
우리나라 복지 지출 비중 지금 10.4%니까 OECD 평균이 21.6%니까 절반 수준. OECD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이라는 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수준에서 OECD 수준으로 복지를 그 정도 수준까지만이라도 확대해 가려면 저는 책임 있는 정당과 집권 세력 또는 책임 있는 정치라면 증세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다만 정의당이 이야기하는 증세는 지금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정의당이 증세한다고 했을 때 그 제도 시행된다고 세금 거의 안 내십니다. 오히려 재벌 대기업들 증여세, 상속세 내지 않는 것들,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했을 때 그 세금 내지 않는 거대 부동산들 이런 걸로 해서 공평과세만 실현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사회복지세 그 비중 크지 않다. 이렇게 해서 증세로 가는 것이 좋지 않냐. 저는 정치가 이제 세금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맙시다. 사실 더 부자들이 세금 안 내고 가난한 사람들이 세금 더 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복지는 가야 됩니다. 그러면 부자들한테 더 세금을 걷고 재벌 대기업에 걷어서 그걸로 증세하겠다는 걸 해야지 그들에게 세금 매기는 것이 반발이 두려워가지고 증세를 안 하고 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이제 책임 있는 정당들이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세금에 솔직한 정치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감세한 법인세, 부동산세 원상복구하고 소득세, 누진세율에 맞게 정상화하겠습니다. 복지에만 쓰는 사회복지세 연간 20조 원 걷어서 49조 만들면 충분히 지금 저희가 내놓고 있는 많은 복지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수많은 SOC 개발이나 또는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지 그 안에서 노동권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지역경제에 좋은 것인지 이제 검토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발성 선진성 공약만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표를 찍어주지도 않고 그것이 지역경제도 좋지도 않다. 저는 그 돈이면 차라리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 말씀 꼭 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말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계신 분이었는데요. 거기서 6시간을 운전하고 가셔서 지금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 중인데 정의당에 투표를 하고 오셨다고 저에게 따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정의당에 투표를 하시고 굳이 저에게 따로 문자를 주셨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유니온이라는 청년들의 노동조합을 하면서 피자를 30분 내에 배달하지 않으면 무료로 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배달 노동자들이 다치고 아프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폐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정의당에 투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도 젊은 시절에 피자 배달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처럼 경제학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지금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청년 구직자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을 한 서민들의 얼굴을 한 경제입니다. 최악의 공천파동, 심판과 복수만이 난무하는 이번 총선에서 적어도 정의당은 민생을 말하고 싶습니다. 서민들의 일자리가 좋아지고 임금이 높아지는 그런 민생 정치, 민생 경제를 정의당은 말하고 싶습니다. 심판이 아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4번 정의당에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새누리당에서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를 추진했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사람을 내치는 걸 보면서 정의당이 오히려 안타까워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좋은 정당이 돼야 우리도 좋은 정당과 자부심, 싸우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상대가 겨루고 싶습니다.